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이제부터는 고전 시가 중에 가사 작품들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좀 배우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인쇄물을 미리 다 못 받았어요. 그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학교 홈페이지하고 리로스쿨에 일단 우리가 수업 때 쓸 인쇄물 파일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좀 받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학교 홈페이지에는 자료실에 국어과 자료실에 올려놨습니다. 다운받으면 되고요. 리로스쿨 이용할 사람은 역시 로그인해서 메뉴에 쭉 보면 게시판에 학습자료실이라고 있어요. 그 학습자료실 2학년 국어 메뉴에 역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편한 쪽으로 받아가지고 가능하면 좀 출력을 할 수 있으면 출력하고요. 아니면 화면으로라도 좀 띄워놓고 그렇게 같이 볼 수 있도록 합시다. 다음 주에 학교 나오면 바로 인쇄물 나눠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띄웠거나 출력했으면 인쇄물 4쪽부터 한번 봅시다, 우리. 우리가 이 고전 시가 공부를 할 때 사실은 좀 선입견을 많이 떨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평가원이나 교육청에서 내는 문제들을 보면 예전부터 이 고전 시가에서 어떤 좀 난이도가 아주 높거나 깊이 있는 문제는 잘 출제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어떤 사전적인 의미 정도만 물어봐도 이 고전을 충분히 공부를 안 했던 학생들한테는 이미 그 자체가 변별력 있는 문제로 느껴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고전 시간은 어찌 보면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한 학생한테는 굉장히 유리하고 쉬운 부분이 되고요. 공부하지 않은 학생한테는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전 왜 어렵습니까? 사실은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해석이 안 돼요 이러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일본어, 중국어, 영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릴 때부터 단어를 많이 외웠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전제가 되는 것이 어휘력입니다.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어떤 필수 어휘에 대한 공부를 우리 고전시가 공부할 때도 해줘야 그 다음은 굉장히 익숙해지고 쉬워질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기 때문에 고전시가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그런 어휘들을 좀 공부해두고 외워두고 그러면 해석이 훨씬 더 쉬워진다는 거. 그걸 좀 전제로 깔고 공부를 시작합시다. 자주 나오는 단어들마다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죠. 이 단어 자주 나오니까 반드시 외워둬라. 중요하다 알아둬라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단어 뭐 한 100개 정도만 여러분 좀 알아놓고 시작합시다. 그러면 훨씬 고전 문학 이 가사 작품들을 할 때 쉬워지니까 그런 취지에서 좀 어휘력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상충곡이라는 작품부터 시작할 텐데요. 이 상충곡은 정극인이라는 분이 지으셨습니다. 15세기 때, 그러니까 조선 전기죠. 그때 이분도 온갖 벼슬을 다 하시고 이제 만년에 늙어서 물러나가지고 이렇게 쭉 지방에 머무르면서 지었다는 그런 글인데요. 사실 솔직히 이 창작 연대는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이게 첫 작품인가 아닌가라는 논란도 많지만 아무튼 우리가 지금 현재로는 이 양반 사대부 가사의 효시가 되는 작품이다라고 배우는데 이 기록은 훨씬 후대에 됐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보면 작년에 공부했던 이 그 국어 문법들이 있죠, 그죠? 저 그걸 한번 적용해 보길 바래요. 여기 이 상충곡이라는 작품에 쓰이는 표기를 보면 그 창작 당시에 한 15세기 때 국어의 표기가 아니라 근대 국어 있죠. 18세기 때 표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배웠던 뭐 거듭적기라든가 뭐 끊어적기, 이어적기 여러 가지 어떤 문법 현상들이 여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초해가지고 조금 해석하는데 풀이하는데 보탰으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 상춘곡 제목이 상춘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 상자는 여러분 뭐 이렇게 뭐 모범상, 우수상 받을 때 그 상자예요. 근데 이 상장을 받을 때 상자가 아니라 그 즐긴다라는 뜻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춘자는 알죠, 그죠? 봄을 즐기는 노래. 그래서 상춘곡입니다. 이미 제목에서 다 나와 있죠, 이 주제가. 봄을 즐기는 노래이기 때문에, 봄이 돼서 너무 좋아. 봄 진짜 괜찮아. 뭐 이런 내용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봄을 구경하고 즐기는 노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속세를 좀 벗어나서 자연에 묻혀 살고 있는 이 화자가 등장하는데요. 이제 봄이 됐죠. 겨울이 지나고. 경치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막 꽃도 피고, 숲풀에 뭐 나무가 실록이 푸르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쭉 감상하면서 풍류를 즐기다 보니까 어느새 왜 자연과 내가 하나 되는 기분, 왜 물화일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죠? 그런 물화일체 경지에 이르러 가지고 자연과 함께 사는 그런 삶의 즐거움을 이렇게 쭉 만끽하면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난 너무 만족스럽고 너무 내 삶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어라고 이렇게 자랑하듯이 노래한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이 관동별곡이라든가 또는 사민곡, 송민곡이랑은 조금 사뭇 또 분위기가 다른 그런 작품인데, 한번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봅시다. 핵심 정리부터 한번 볼까요? 자, 아까 말했듯이 이 창작은 보통 15세기 후반에 지어졌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는데, 실제 여기 나온 표기는 18세기 표기입니다. 기록은 이때 됐다는 거. 우리 저쪽 아래에 의부터 한번 봅시다. 이 작품의 의. 자, 우리 조선 사대부 가사의 첫 작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가사 문학의 효시다, 제일 처음이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 어떤 의의를 가지고요.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송순의 면왕정가라든가 또는 정철의 성삼별곡 같은 그런 작품에 영향을 줘서 거기에도 보면 비슷한 시풍의 비슷한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상춘곡, 면왕정가, 성삼별곡에 이어지는 강호 한정 가사의 시풍을 형성한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강호 한정이라는 말 또는 뭐 강호 가도 이런 말 들어봤을 겁니다. 한 번쯤 들어봤죠? 안 들어보면 지금 설명할게요. 강호, 강과 호수니까 이 자연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죠? 자연. 자, 이 자연에서 한가로운 정을 느끼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여유로운 기분을 느끼는 것이 강호 한정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서 도를 노래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유교적인 도겠죠. 그런 도를 노래한다라는 것이 강호 가도인데, 이 고전 시가에서 양반들의 작품을 대하다 보면 이 강호 가도가 강호 한정의 성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 보게 되고 접하게 됩니다. 강호 가도라는 게 도대체 뭔가 그냥 선생님이 짧게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옛날에는 뭐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도 뭐 이렇게 이 중앙 정치판은 되게 어지러웠죠. 당쟁들이 늘 이렇게 일어났고요. 그죠? 그런 당쟁의 영향으로부터 아무래도 이렇게 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대부들이 어떤 경우에는 벼슬길에 아예 나서지 않거나 심지어는 벼슬에 있던 사람도 세상이 너무 어지러우면 좀 벼슬 자리에서 물러나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그냥 이제 뭐 산이며 어떤 그런 저기 깊은 자연 속에 묻혀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연을 예찬하는 그런 문학도 이제 글도 쓰고 창작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비롯된 게 강호 가도 문학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단순한 어떤 뭐 놀이, 유흥, 어떤 즐기는 그런 차원으로만 이해하지는 말고요. 양반들이 자연 속에서 자연을 예찬하는 문학을 만들 때는 어떤 그런 성리학적인 이념을 바탕으로 깔아서 자연을 즐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유교적 가치관의 어떤 유교적 충의 사상이죠. 우리가 간등별교에서 많이 배웠죠. 그죠? 자, 그런 유교적 충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 자연 친화 의식들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강호 가도를.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반대로 또 이렇게 해석을 하자면 완전히 자연 속에 몰입하는 그런 모습을 작품에서 보여주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예찬하는, 자연을 즐기는 모습도 나오는데 그 속에 유교적 어떤 충의 사상, 유교적 가치관도 깔려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가 보통 배우는 이 조선 전기의 사대부 문학의 이 주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뭐 수업 시간에 한 번씩 얘기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뭐 임금과 나라에 대한 충성, 그러니까 유교적 충의 사상이죠, 그죠? 이거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연 친화 사상, 그러니까 자연 친화적인 그런 의식들. 이게 두 가지가 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당대 양반 사대부로 만약에 내가 태어났다. 사대부라면 뭐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이상적인 삶이겠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뭐 학문을 닦은 다음에 가구 시험 봐가지고 급제해서 벼슬길에 나서겠죠, 그죠? 자, 그리고는 자기가 품은 어떤 그런 뜻을 현실 정치에서 이제 마음껏 이제 다 뜻을 펼칩니다. 왜 우리 간동별국 배울 때 선정에 대한 포부 이런 거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죠? 자, 마음껏 다 펼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늙어서 이제 물러나가지고 자연과 함께하는 거. 자, 이런 것들이 가장 이상적인 삶으로 여겼겠죠, 사대부들이.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람의 욕망이 끝이 없잖아요, 그죠? 늘
잘 되고 싶고 잘 나가고 싶고 이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연과 함께 한다고는 하지만 마음속에는 그래도 한편에는 항상 이렇게 좀 뭐 현실이 자리 잡고 있지 않겠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 왜 간동별국 배웠던 거 떠올려 봅시다. 그거 보면 처음부터 뭐가 나와요? 강호의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웠더니 뭐 이런 표현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나는 자연 속에 이렇게 응감해서 생활하는 게 고칠 수 없는 병처럼 연하고질 천석광 배웠잖아요. 그죠? 자, 그것처럼 되어가지고 자연을 너무너무 사랑해.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 다음 구절 어떻게 됐는지 기억납니까? 임금이 벼슬을 내리죠. 관동 800리의 방면을 맞디시니.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은이 망극하여이다. 그러면서 자연을 그렇게 고칠 수 없는 병처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새 접어버리고 바로 그냥 즉시 임금한테 가서 인사드리고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하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양반 사대부들은 그러니까 조선 전기 양반 사대부들의 전형적인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중앙 정치에서 벼슬을 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물러나서 자연을 즐기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크게 전부 다 임금의 은혜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상황에서 노래를 부르고 글을 쓰기 때문에 자연에서 부르는 노래도 강호가도의 그런 성격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강호가도입니다, 여러분. 대강 분위기 잡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가가지고 우후 신났네 하고 놀고 먹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내가 자연에 있으나 자연을 즐기나 또 벼슬자리에 올라가서 임금을 보필하나 항상 임금의 은혜로 나를 생각하고 임금 생각하면서 그런 자연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런 바탕에서 노래가 지어졌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강호가도적인 성격, 강호가도가 강호 한정적인 그런 어떤 분위기의 노래들 기억을 하세요. 자, 3번 보면 그래서 지은이가 이제 만년에 늙어서 이제 벼슬을 마다하고 전라도 태인으로 돌아갔다 그러죠. 지금의 전라북도 정읍이라고 들어봤죠? 예, 거기 가서 자기 어떤 안빈 낙도의 정신, 안분지족의 삶을 노래한 작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실 양반 사대부 고전 시가들을 보면 참 많이 듣는, 많이 나오는 말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기가 절대로 쉽지가 않죠. 굉장히 수준 있는 그런 삶입니다. 자기 자신의 분수를 알고 만족하면서 유교적 도를 바탕으로 깔면서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진심이 우러나오는 그런 작품들인데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위로 가볼까요? 자, 갈래를 보면 양반 가사, 양반이 지었으니까요, 그죠? 정극인. 그다음에 전격 가사로 되어 있는데 시조의 종장과 같은 형식 3~5~4~3의 첫 음절, 3음절로 되는 부분이 끝에 똑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격 가사라고 그랬습니다. 양반 가사는 전격 가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서정 가사, 개인의 정을 노래했죠. 개인이 이게 봄을 접하면서 어떤 마음이 든다라는 얘기를 그대로 쭉 해놓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은일 가사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자, 이 은일이라는 것은 그냥 어디 깊숙이 묻혀가지고 숨어 지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실 정치에 드러나지 않고 자연에 응가하면서 지냈던 그런 어떤 양반들의 작품을 은일 가사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호 한정가라고 하면 되겠죠. 자, 주제를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제목이 상춘곡이죠. 봄을 완성하는 기쁨, 안빈 낙도의 삶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완성한다는 것은 그만큼 충분히 즐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봄을 즐기는 그런 기쁨에 대해서 노래한 작품입니다. 성격 봅시다. 되게 묘사를 봄의 어떤 아름다움, 경치감 이런 것들을 감각적으로 묘사를 잘 해놨습니다. 그리고 너무 좋아라고 예찬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연 친화적인 그런 작품입니다. 보면 뒤에 보면 술을 마시면서 경치를 충분히 즐기는 그런 어떤 풍류적인 삶의 자세도 나타나고 있고요. 자, 형식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삼인곡, 송민곡과 같이 3~4조 또는 4~4조의 사음보 연속주로 되어 있는 가사문학의 전형입니다. 보면 서사, 본사, 결사의 3단 구성으로 되어 있다면 되고요. 본사가 조금 깁니다. 그래서 여러 단락으로 나눠가지고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이 상춘곡을 배우면서 중요하게 공부할 부분이 크게 보면 결국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인데, 뭐, 간단하게만 먼저 얘기하면 첫 번째는 이 화자가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 방식을 보여요. 그래서 공간이 어떻게 이동되나, 그리고
이것은 어떤 특징이 있나 이런 공간 이동 과정을 한번 보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런 공간 지금 이 자연 속에 머무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계속 속세와 대비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속세와 자신이 머무르고 있는 이 자연과 여기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충곡에 나타난 자연관이 어떤가. 자, 그거를 보는 것이 이 작품의 두 번째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모의고사에 대할 때는 자연 친화적인 성격 있는 작품과 많이 엮여가지고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그런 작품들을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굉장히 표현의 완성도가 높게 되어 있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게 과연 가사 작품의 효시 맞나? 너무나 완성된 작품인데? 라는 그런 뭐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표현이 잘 정제되어 있고 뛰어나게 잘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상의 특징들을 우리가 19의 어떤 중요한 상징적 의미와 더불어서 살펴볼 겁니다. 자, 공간 이동 과정, 그 다음에 화자의 공간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자연 친화적인 성격, 그 다음에 표현상의 특징. 이 네 가지 결국 다 공부하는 거네요. 자, 그런데 결국 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작품을 가장 먼저 처음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작품 먼저 하나 딱 해놓으면 뒤에 면왕정가라든가 성상별곡 같은 것이 자동적으로 또 쉽게 우리가 왜 3인곡 배우고 송민곡 배울 때 하나를 배우니까 다른 하나는 좀 쉬웠죠. 그죠?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 그런 차원에서 상충곡만 좀 열심히 해봅시다. 이거 그렇게 분량이 길지 않아서요. 여러분 마음 먹고 외우면 외우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짧은 작품입니다. 가사치고는요. 자, 한 번씩 차례차례 여기 설명 들어갑시다. 자,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화자의 공간 이동 과정부터 한번 살펴보자고요. 여러분들 조금 내려와서 표현상의 특징 5번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면 좁은 공간에서 점점 넓은 공간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가 좀 이따 본문 풀이를 쭉 보다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자, 이 사람은 처음에 보면 이 수간모옥이라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조금 소박하게 지은 초가집입니다. 초가집. 초가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몇 칸 안 되는 초가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는 조금 더 구절이 전개가 되면 그 다음에는 정자로 나아가고요. 정자로 나아간 다음에 이 사람이 들판을 거쳐 시냇가로 나아가고 그리고는 마지막에 봉두, 산 봉우리에까지 올라가는 식으로 글이 마무리가 돼요. 자, 그래서 점점 좁은 곳에서부터 점점 넓은 곳으로 공간이 확장되는 것과 동시에 이동이 된다라는 게 이 작품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 여기다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해 보면요. 이 수간목, 초가는 사람이 사는 곳이죠. 그죠? 어떻게 보면 속세와 가까운 그런 공간이 되죠. 자, 그런 속세와 가까운 세계로부터 해가지고 이 삼봉우리 막 구름 속에 앉아본다 막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뒤에 보면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신선들의 삶을 연상케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점점 탈속의 세계로 점점 나아가고 있다는 거. 그렇다고 이 사람이 완전 탈속적인 경지를 보이는 건 아니죠. 그런데 분명히 속세에서부터 가까운 그런 공간에서부터 해가지고 탈속의 세계를 지향하고 있더라라는 거. 그런 특징이 보입니다. 이걸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면 왜 이런 식으로 해놨을까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만 일단은 먼저 문맥에 충실한 풀이부터 우리가 먼저 하고 나서 그 얘기는 추가로 더 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일단 상충곡을 배울 때는 5번의 특징을 꼭 잘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공간에 대한 화자의 인식 차이를 우리가 보자 그랬죠. 인쇄물 오른쪽 위에 한번 보세요. 상충곡에 나타난 자연관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조선시대, 특히 조선 전기의 양반 사대부들한테 이 자연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속세를 벗어나서 심신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뭐 다시 말하면 어떤 안빈 낙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뭐 또는 뭐 항상 바라고 원하는 그런 무능도원 이상형이죠. 무능도원과 같은 그런 공간으로 그려지는 게 이 자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다뤄지는 공간이고요. 이거와 대비해서 조금 어떻게 보면 대조적으로 속세라는 것은 뭐 어떤 속세라는 곳은 늘 뭐 부귀와 공명을 추구하는 그런 공간이다 보니까 뭐 좀 굉장히 세속적이고 막 어지럽고 늘 막 서로 이해관계 얽혀 있고 복잡한 그런 곳이죠. 그래서 보통 이런 고전시가 양반 사대부의 작품에서 자연을 특히 예찬하는 작품에서는 항상 부정적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속세와 자연에 대한 이 화자의 인식 차이를 여러분들 이 부분을 통해서 좀 알아두고요. 그래서 여기는 입신양명하고
부귀공명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지만 어떻게 보면 가능하면 좀 벗어나고 싶은 그런 공간으로 인식되는 게 이 양반들의 인식이고요. 이 상층곡에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니 속세 사람들은 왜 저렇게 복잡한 데서 어지러운 속세에서 묻혀서 사는 거야 도대체? 저게 별로 아닌데 왜 저러는 거야 하면서 자기의 삶을 오히려 굉장히 만족해하고 아주 자랑스러워 하거든요. 보면 화자는 어디 있다고요? 예, 자연 속에 있습니다. 여기는 산림에 묻혀 있어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자연이라는 뜻이죠. 저기 자연 속에서 자기가 뭐 배우고 싶고 공부하고 싶은 그런 학문도 수양을 하고요. 그리고 뭐 풍류도 즐기고요. 그렇게 자연 친화적으로 지내는 자연과 일체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이 자연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묘사되고 있다라는 거. 자, 본문에서 보면 속세와 이 자연에 대한 대비적인 구도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을 여러분 나중에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적 화자의 태도가 자연 친화적이죠. 이런 자연 친화적인 성격이 양반 사대부들의 작품에서 꽤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그때그때마다 익히고 알아놔야 됩니다. 나중에 이런 식으로 다른 작품과 연계해서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선생님 몇 가지만 지금 소개를 할게요. 자, 상충곡 말고도 다른 가사에서 이런 자연 친화적 성격도 많이 드러나지만 우린 여기서 시조를 몇 편 한번 살펴봅시다. 그냥 간단하게 선생님이 그냥 쭉 읽을게요. 자, 여기 첫 번째 시조 보면 가을이 됐는데 밤이 되니까 물결이 차구나. 낚시를 들이우니 고기를 뭐 잡히질 않아요. 하지만 무심한 달빛을 그 대신 고기 대신 가득 싣고 빈배져 나간다 그러는데 뭐 그냥 단순한 어부의 삶이 아닙니다. 가난해서 먹고 살 게 없어서 어부의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그냥 자기 마음을 다 이렇게 비우고 무심한 그러니까 어떤 사심과 욕심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연 친화적인 어, 자기 삶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조예요. 어, 요런 시조도 있고요. 자, 두 번째 보면 집방석 내지 마라. 낙엽인들 뭐 앉으면 어때? 꼭 굳이 뭐 거창한 방석이 있어야 돼? 솔불 혀지 마. 달빛이 있잖아. 자, 박주산채일망정 없다 말고 내요. 여기 박주산채는 뭐 산의 진미와 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그냥 나물 그런 그냥 아주 이렇게 뭐 좋은 술이 아니라 그냥 우리 막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술, 일반적인 그런 소박한 음식을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도 역시 자연 친화적인 성격을 드러내는 시조라 보면 되겠고요. 자, 여기 보면 청산, 유수, 청풍, 명을 전부 다 자연이죠. 자, 이런 자연 속에서 이 몸이 분별 없이 늙어가리다. 역시 자연 친화적인 성격이죠. 그죠? 자, 저는 농촌 아닙니까? 그죠? 자연 속이죠. 자, 여기에 남은 흥을 모두 씻고 내가 저기 시냇물 흐르는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충분히 흥겹게 놀고 돌아와서 내가 계속 이렇게 지내면서 풍류를 느끼면서 나 남은 생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역시 자연 친화적인 성격의 시조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날 찾으리 누가 있겠어? 이 범죄는 갈결 늘 자연 속에서 저기 일편명을 한 조각 떠 있는 저 밝은 달만 내 벗인 것 같아. 그러면서 상춘고기도 청풍명월이 내 벗이네. 이거밖에 누가 있겠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시조도 마찬가지로 자연을 벗삼아서 지내는 화자의 삶의 태도가 나타나고 있죠. 자, 시조만 그런 게 아니라 현대시도 한 편 잠깐 짧게 볼까요? 자, 여기 나오는 이 현대시도 도대체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살아? 뭐, 뭐야? 이렇게 하지만, 나는 이게 너무너무 좋아. 이렇게 함께 와서 같이 이렇게 지내도 좋아. 하는 식으로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삶의 태도를 드러내는 김상용의 시도 있습니다. 자, 조선 전기만 이러냐? 여러분들, 우리 윤선도의 만흥이라는 연시죠. 작년에 배웠던 기억 나죠? 그죠? 자, 여기 보면, 여기 이 윤선도의 시조는요, 사실은 조선 후기에 나왔던 연시조입니다. 조선 후기의 연시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배웠으니까 여기 여러분 간단히 제가 생략합니다만, 역시 여전히 여기도 자연 친화적인 어떤 삶의 태도가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죠. 자, 이런 식의 시조들, 이런 식의 작품들과 상충곡이 비슷한 성격을 띠기 때문에 이렇게 연계돼 가지고 많이 출제가 되고 또 이렇게 공부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 한 작품 한 작품에만 국한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공부하지 말고요. 다른 작품과 연계해 가지고 이렇게 계속 익히고 좀 알아놔야 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인터넷에서도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지금 화면에서 다 보고 있으니까 잠깐 찾아보고 시조는 한 5분씩 10분씩만 공부해도 충분히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표현상의 특징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사실 이 작품 표현상의 특징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수사법이 나오고 있고요. 대꾸법도 서리법도 참 많이 나옵니다. 보면. 그리고 중국 고사가 은근슬쩍 많이 인용돼요. 이거는 꼭 뭐 상춘곡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양반 사대부들의 작품이 많이 이렇게 중국의 인명, 지명 이런 옛날 이야기들을 많이 인용하고 있죠. 그리고 마치 말을 건네는 듯한 어조를 보이고 있어요. 여기는 적혀 있지 않네요. 그죠? 처음부터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냐면 홍진의 무침 분내들이여 인의 생애가 어떠한가 이렇게 물어보듯이 시작합니다. 물론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자기 자랑하려고 묻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을 건네는 어조로도 시작되고요. 그리고 또 봄의 색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굉장히 감각적 이미지가 많이 등장하는데 특히 이런 색채감도 많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막 파랗고 빨갛고 막 화면이 그렇게 드러나는 것도 있다는 거.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 전개된다는 것은 우리가 좀 전에 했고요. 뒷부분에 보면 특이하게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인이 부귀와 공명을 멀리하고 싶어. 난 그렇게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표현은 부귀와 공명이 나를 자꾸 꺼리고 멀리하네. 이런 식으로 써져 있어요. 자, 그런 데서 나타나는 주객이 바뀌어져 있는 그런 기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속세와 자연을 대비시켜서 속세는 부정적, 자연은 긍정적으로 계속 얘기하는 그런 표현상의 큰 줄기가 드러난다라는 거 알고 우리가 시작을 합시다. 자, 인쇄물 이쪽에 현대어풀이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일단 상충곡 구절풀이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으로 상충곡이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어풀이 중심으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서사, 본사, 결사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일단 서사는 자연에 묻혀 사는 즐거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자연 속에 있거든요. 자, 그래서 자기 삶에 굉장히 만족스러워하고 자부심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첫 구절부터 뭐라 그러느냐? 아니, 저 속세에 있는 사람들아, 내 생활 어때? 이 정도면 옛 사람들의 풍류 있는 그런 운치 있는 그런 생활에 다다르지 않아? 근데 나 같은 사람들 많은데 왜 당신들은 이런 지극한 즐거움을 몰라? 난 지금 이 자연 속에서 마치 이런 풍을 주인이 되어가지고 너무 행복하게 즐겁게 잘 지내는데 라고 얘기하는 게 서사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서사 부분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자연 속에서 즐거움을 얘기했으니까 그럼 도대체 왜 즐거운데 어떻게 즐거운데 라는 거를 구체적으로 본사에서 얘기해 주겠죠, 그죠? 그래서 본사 다섯 부분에 걸쳐서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자, 본사 처음에 보면 봄의 아름다운 경치를 먼저 얘기하고 있죠. 자, 그냥 겨울 때는 산도 들판도 다 전부 다 그뭇그뭇했는데 이제 봄이 되니까 꽃들도 울긋불긋하고 풀들도 푸릇푸릇하고 야, 어쩜 이렇게 조물주가 경치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든단 말인가 하고 봄의 아름다움을 막 감탄하고 예찬하고 있는 장면이 처음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는 그 아름다움에 젖어서 바로 흥겨워하죠. 보면 야, 숲에서 저 우는 새 좀 봐. 저렇게 흥겨워하네. 근데 나도 너무 흥겨운데 새가 느끼는 흥겨움이나 내가 느끼는 흥겨움이나 똑같군 그러면서 주변을 이렇게 돌아다니기도 하고요. 정자에도 앉아보고요. 막 혼자서 이렇게 아주 이렇게 느긋하게 한가롭게 봄을 즐기고 있는데 이 즐거움을 아는 게 나밖에 없다니 너무 좋은 걸 하면서 봄의 흥겨움을 얘기하고 있는 게 본사 두 번째예요. 자, 세 번째 갑시다. 이웃들한테 자연 구경, 산수 구경 같이 가자고 막 권하고 있죠. 근데 꼭 같이 가야 돼. 이런 차원 아닙니다. 그냥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여기 보면 답청은 오늘 하고 내일은 요끼 하자. 그리고 아침에 산나물 캐고 저녁 때 낚시질 하자. 뭐 이런 얘기 쭉 나오죠.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야, 우리 한번 어디 멀리 한번 놀러 갔다 와야 되지 않겠어? 가지고 외식도 하고 쇼핑도 하고 오자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나 정말 요즘 그렇게 사는데 너무 좋거든 하고 아주 막 자랑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거예요. 자, 인쇄물 3쪽 한번 봅시다. 인쇄물 3쪽입니다. 본사 네 번째죠. 자,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안 그래도 막 흥겨움이 한껏 올라가 있는 이 화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 흥겨움을 더하기 위해서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면서 풍류를 즐기죠. 그래서 야, 내가 있는 곳이 마치 무릉도원 아니야 하면서 거의 뭐 이렇게 취할 정도로 아주 분위기에 취하고 경치에 취하고 술에 취하는 그런 화자의 모습들이 쭉 나오죠. 그리고는 이 사람이
산 봉우리에까지 올라가요, 이 화자가. 자, 그래서 구름 속에 앉아 보니 이런 표현 나오죠. 마치 구름 속에 앉아 있는 신선인 양, 자기 자신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죠. 아, 이렇게 속세를 멀리하고 자연 속에서 와가지고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한껏 즐기고 있으니까 뭐 주변을 돌아봐도 이 봄빛이 넘쳐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너무 좋군 하는 장면이 이 본사 마지막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는 결사로 가죠. 자, 결사 한번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즐겁고 이렇게 행복하기 때문에 나는 속세에서의 그런 부귀와 영화 누리는 것들, 공명을 추구하는 것들 이런 거 난 다 싫어. 나는 이 아름다운 자연이 더 좋아. 그리고 내가 이렇게 소박하게, 수수하게 살면서 내가 만족스럽게 살고 있는데 난 딴 생각, 허튼 생각 안 해. 한평생 이렇게 즐겁고 만족하게 살 수 있으면 이거면 충분히 된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어때? 나 괜찮지 않아? 라고 역시 여전히 자부심에 차가지고 자신을 내세우면서 끝내는 작품이 이 상춘곡의 마지막입니다. 전체적인 구조를 알겠습니까? 봄을 예찬하고 그 봄 경치 속에서 자기의 풍류를, 자기의 흥겨움을 노래를 쭉 하고 있는 노래가 이 상춘곡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그렇습니다. 별로 안 어렵죠, 그죠? 자, 이제 시어 식구들 한 구절씩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잘 파악해 보면 되겠습니다. 본문 구절 들어가기 전에 자, 화자가 이 공간에 대해서 인식 차이를 보인다고 했는데 속세와 자연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들어갑시다. 속세는 부정적으로 인식이 되고 그리고 자연은 긍정적으로 인식이 된다고 그랬죠. 이거는 다른 양반 사대부들의 작품도 유사합니다. 보면 자, 속세에 대한 다른 명칭들이 꽤 많이 나오죠. 우리가 여기 상춘곡에서는 홍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붉은 먼지로 뒤덮여 있는 곳, 뭐 또는 먼지로 가득한 세상, 그래서 진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세속이라는 표현도 있죠. 그리고 뭐 세상일, 세사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는 인간 세상이라고 인세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줄여서 그냥 인간 이렇게 얘기하는 적도 있어요. 그리고 신선들이 사는 곳이 아니니까 하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반면에 자연을 표현하는 거 우리가 많이 봤죠. 자연물이 결합되어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자연을 뜻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자, 뭐 산림, 강호, 뭐 임천, 수풀림의 샘천자입니다. 뭐 또는 천석공 할 때 천석, 뭐 연화고질 할 때 연화, 자, 뭐 청풍명월 이런 말도 본문에 나오고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자연물을 결합시킨 말들이 보통 자연을 뜻하는 단어로 많이 쓰이는 거 여러분 기억해 놓고요. 이런 자연 속에서의 굉장히 아름다운 경치, 그러니까 이상향에 가까운 그런 것을 봤을 때 양반들은 보통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죠. 대표적으로 무릉도원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여러분들? 예, 중국 사람 도연명이라는 사람이 쓴 글에 나오는 말인데 여기서부터 보통 이 양반들 작품에 무능이라는 표현들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인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상향을 얘기할 때 뭐 이렇게 무능해, 무능도원해 이런 표현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뭐 또는 별천지 이렇게 얘기하는 적도 있고요. 신선들이 산다는 곳의 경치야 선경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뭐 또는 역시 선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는 선간 이런 표현도 씁니다. 뭐 그다음 뭐 이렇게 승경 뭐 명승지라는 말 여러분 들어봤죠, 그죠? 마찬가지로 승경도 뛰어난 경치라는 그런 뜻입니다. 뭐 승경 이런 식으로도 쓰고요. 뭐 기산의 영수다 이런 표현도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런 표현들이 주로 굉장히 아름다운 경치를 봤을 때 양반들이 추구하는 이상형을 접했을 때 아주 이렇게 만족감을 드러내면서 쓰이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보면 그 다음에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그런 표현들 좀 알아두세요. 어감이 약간씩은 다 다르지만 크게 자연 친화적인 태도로 다 묶을 수 있는 그런 말들입니다. 자, 우리가 일단 대표적으로 안분지족이라는 말 들어봤죠. 편안한 마음으로 자기 분수를 지키면서 만족할 줄 안다는 거. 지금 선생님 쓰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꼭 국어사전이나 인터넷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다 찾아보면서 복습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말 중에
안빈낙도 이런 말 들어봤죠, 그죠? 어, 가난하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유교적 도를 즐기면서 지켜서 산다는 거. 그런 어떤 소박한 삶의 만족감을 드러내는 그런 표현들 아주 자주 나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겸해가지고 나오는 말들이 단사, 표음 또는 단표 이렇게 줄여가지고 나옵니다. 원래 이거는 일단사, 일표음이라는 말의 준말이죠. 자, 직역하면 대나무로 만든 밥그릇에 담은 밥과 표주박에 든 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소박한 삶을 얘기하는 그런 단어예요. 뭐 단표누앙이라는 말도 들어봤죠? 이 앞에 말에 누앙이 더 추가되어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역시 어떤 선비의 청빈한 생활을 일컫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 외에 우리 간동별곡 배울 때 천속고왕 들어봤고요. 그죠? 연하고질 들어봤죠? 자, 그 다음에 뭐 제일 흔하게 여러분들 무라일체, 물심이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 본문에 보면 또 풍월 주인 되어셔라 이런 말 나옵니다. 굉장히 많죠? 어, 자연 속에서 한가로운 흥을 즐겨 임천한흥 이런 말도 있고요. 자, 본문에 한중진미를 알리 없이 호재로다. 한중진미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것도 역시 자연 친화적인 그런 태도를 드러내는 말이죠. 음풍농월 들어봤습니까?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을 대상으로 시를 짓고 흥겹게 논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미음안보하여 본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조용히 이렇게 시를 읊조리면서 천천히 산책하는 그런 모습을 적어놓은 말이에요. 거의 비슷한 뜻으로 소요음영 역시 이거 본문에 나오는 단어예요. 이리저리 슬렁슬렁 다니면서 역시 시를 읊조린다. 뭐 자연 속에서의 한가로움을 얘기하는 그런 표현이고요. 이 표현은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유유자적한 삶을 산다. 유유자적. 그러니까 속살을 떠나서 어떤 데도 얽매이지 않고 그냥 편안하고 조용하게 살아간다는 그런 취지의 표현입니다. 자, 이거 말고도 많지만 일단 여러분들 이런 숱한 표현들이 전부 다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일컫는 그런 단어들이 이 중에 여러분들 유난히 좀 많이 본 것들이 있죠. 뭐 안분지족이라든가 또는 뭐 안빈낙도라든가 뭐 또는 무라일체 그죠? 유유자적 이런 말들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단어들 중심으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연 친화적인 삶의 태도를 드러내는 표현이구나. 아마 우리가 작년에 외웠던 한자어에도 나오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공부했던 겁니다. 자, 이런 걸 바탕으로 좀 이제 하나하나 구절풀이 할 때, 이런 걸 얘기하는구나. 이게 이 구절을 뜻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좀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이제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시 구절 풀이를 하나씩 하나씩 하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